네,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의 지지율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 박상철 경기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병두 단장과도 방금 인터뷰를 나눠봤지만 가장 큰 이슈는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처음으로 역전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지지도 상승을 이은 요인부터 일반적인 진단을 목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네, 그 표현이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이 요동치는 것이 얼마만큼 요동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축하합니다. 네, 오늘부터 영원히 프로그램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 요동치는 이유는 이렇다고 봅니다. 한쪽이 확정되어 있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뭐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후보인 것은 틀림없다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리멸멸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유권자들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저쪽이 싫으니까 내가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 그게 아마 안철수 후보에게 그 강력한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속도라든지 강도라든 이런 것들이 아마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보기로는 역선택의 적어도 현 시점에서 역선택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선택으로 인해서 안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작년 탄핵 정국부터 지금까지 얼마 직전까지 모든 그 정치인 중에 유일한 상수가 문재인 후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세는 언제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선거를 닥쳐와서는 맞상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철수 후보하고 막상막하의 관계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것은 현재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 성격과 그대로 성격이 어떠냐에 약간 차이가 있고 그대로 굳어질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 보는 것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표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현재 정국에서 이 단단함이 큰 무기라고 보고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어쩌면 또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올라왔지만 또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 상수는 두 가지죠. 호남의 이 결집된 집단적 지성이랄까요.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한번 요동을 쳤을 때 어떤 결론 내릴까 하나 하고 보수표가 왔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최종적으로 여기서 머무를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는 이번 선거가 30일도 안 남았다고 해서 이제 이대로 가더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장면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이건 스포츠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거의 쇼트트랙하고 똑같거든요. 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안철수의 지지가 현재는 양강구도를 형성은 맞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이 쇼트트랙 게임상 다음 주를 한 번은 분명히 살펴보고 또 변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이게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입장이신데 목 교수님 어떻습니까? 향후 전망을요. 지지된다고 예측하는 아마 정치 전문가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섭섭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 지적처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네. 그동안 5년 동안 이렇게 축적해왔던 지지율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과반을 넘어야만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과연 단단한 것들이 앞으로 30일 동안에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이건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선택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 사회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네. 이분들이 갈 곳이 지금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강하게 보여지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네. 보수표를 결집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두고 박 교수께서는 불완전한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저는 그것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역선택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첨언을 하고 싶냐면 보통 선거가요 보수층 지지층은 되게 단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양은 좀 작아도 진보 진영도 단단한 것이 보통의 성격이고 예민한 투표층들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예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라고 네. 선택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진보층이 더 지금은 단단해졌네요. 진보는 이제 상수라는 것이 진보는 단단한 반면에 네. 어떻게 전국에 가야 된다는 것이 이미 마음을 결정을 했죠. 그런데 중도 못지않게 보수가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솔직하고 이야기하면은 아직도 뭔가 결정을 못 내린 거란 말이죠. 그게 좀 쭉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희정, 안철수까지 왔는데 여기서 과연 보수층들이 그래 맞아. 향후 정치적 정책을 봤을 때 여기서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목 교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준 게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변수로 인해서 그 보수층의 표가 또 옮겨갈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은 아직도 최종 결정은 아니다. 네. 그렇죠. 라고 판단하는 것이 네. 현재 역대 선거판하고 좀 다른 것이 현재 선거판의 특징이라 볼 수가 근데 있겠죠. 사실 박 교수 지적한 것처럼 지금 보수가 방황하고 있다고 치죠. 네. 왜냐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것이 방황인지 아니면 예민하다. 뭐 지켜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그렇죠. 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네. 후보가 막 이렇게 바뀌어서 그럴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건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1년 사이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보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온 거거든요. 네. 지금 한때는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구속 수사대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보이기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30일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축된 이 짧은 30일 동안에 변화무쌍하게 보수들이 결집하고 또 나누어지고 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이 탄핵을 받았지. 즉 탄핵을 지지한 층이 한 80% 됐지 않습니까? 그 80% 안에 절반 이상이 보수 지금 유권자로처럼 보수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탄핵을 받은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두세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은 싫다라는 결정을 한다면 문재인이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지금은 당장에 안철수한테 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아니고 제대로 된 보수를 만들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은 지금 지지율이 낮지만 유승민 후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좀 바꾼다면 보수층이라는 것이 쉽게 자리에 옮긴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시 회귀본능으로 갈 수 있고 이 두세 가지의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알고 선거운동과 캠페인을 저는 해야 된다. 이 말을 그렇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론조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다양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MBC를 비롯해서 KBS, 또 한겨레,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양하죠. 네. 그런데 역전을 안철수 후보가 한 것은 화제인데 네. 그 각각의 조사 결과들이 다 다릅니다. 저만 네.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 왔을 때 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대중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맞느냐 의구심 갖는 분들도 많고 미국 대선에서도 네. 여론조사 결과가 맞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두 근데 분은 말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근데 믿으십니까? 만약에 말이죠. 여론조사를 여러 기관이 했는데 똑같은 결과들이 다 나오면요. 네. 여러 기관이 할 필요가 없고 그걸 여론이라고 하지도 않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의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고요. 네. 질문의 방식도 다르고 질문을 하는 톤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것이 일관된 경향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네. 경향을 보이느냐. 그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비교적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 화면을 보면서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래요? 네. 지금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느냐의 방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시간대도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목 교수님 말씀한 대로 어떤 경향성을 보여준 건 맞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각종 여론조사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네. 4.13 총선 때 우리가 예측을 전부 다 빗나갔지 않습니까? 다 틀렸죠. 네.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때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층을 조사한 그 중앙선거관리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선거 직전에 정말 당신은 꼭 투표하겠습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사람이 말하는 응답이 거의 정답이 나왔거든요. 그때 투표율이 의외로 높았고 젊은 층들이 투표를 많이 하겠구나는 통계가 나왔단 말이죠. 네.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여러 지표도 중요하지만 당선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좀 저한테 서운하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 지표가 작년 4월 13일 총선 때 그 지표하고 좀 비슷하더라. 네.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 방식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후보자들은 거기에 의존해서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은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틀어지기 때문에 네.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 공정선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엄격히 한다고 안 하는 건 못하네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엄격하게 네.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그 통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라디오 방송 같으면 한 요즘 9가지,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밝혀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TV 같은 경우는 밑에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없습니다만. 기관이나 뭐 표본 그렇죠. 오차나 뭐 언제 했느냐,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느냐, 응답률도 전화로 했느냐, 나오고요. 전화로 했느냐, 뭐 RDD로 했느냐, 네. 응답률은 얼마냐 이런 거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민심을 그때 그 시점의 민심을 읽어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네. 읽어낸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박 교수께서 지적한 적극적 투표의 예상층들, 내가 진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그 반응이 좀 더 정확하겠죠. 네. 그러나 그러한 지표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야 될 겁니다. 지난번 4.13 총선 때 정확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옳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이에요.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그 층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객관성을 잃지 않는다. 적극 라는 투표층이요. 라는 것이 사실은 여론조사라든가 선거 어떤 지지율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ABC거든요. 원칙인데 우리가 4.13 총선 때 그걸 놓쳤어요. 막 모든 언론에서 막 지금보다 더 심했죠. 뭐 여기 가면 누가 앞서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지표를 줄 수 있는 여론조사를 언론에서도 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달아줄 줄은 필요가 네, 있다. 맞아요. 오히려 동의합니다. 그 공개하는 것을 좀 늦추더라도 좀 네. 종합적으로 해주는 것이 저는 언론의 지금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네. 선거 투표일 직전 뭐 일주일 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공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보면 투표일 직전까지도 그렇죠, 합니다. 일주일이죠. 공표하게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박 교수 지적한 것처럼 여론조사의 결과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에 여론조사가 정말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하는데 네.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는 다음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각 캠프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 측은 더 그래 보이고요. 특히나 뭐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첫 선대위에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 사실 그 전에 김민석 의원이 상황본부장이 됐지만 문 후보 측은 강기정 의원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뭐 순순히 양보를 한 건가요? 그렇죠. 좀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장면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다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경선을 치른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이 누리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편이었기 네. 때문에
잡음이 없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당들이 워낙에 원래 될 만한 사람 쉽게 돼버리니까 경선 방식이 민주당 경선이 상대적으로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지 사실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조심할 건 뭐냐면 국민들은 모든 걸 용서해도 지도부가 이렇게 좀 서로 싸움을 한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당이 야 이거 골치 아프구나. 과거에 새누리당이 그랬고 민주당이 그랬고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이게 그런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물론이지만은 소위 캠프에 그 오늘 발표된 명단을 보면 소위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지도부 간에 좀 파열음이 있으면 그리고 네. 그것이 언론에 포착이 되면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기는 가장 쉽게 그 포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큰 울타리는 같은 울타리예요. 우리가 큰 우산을 같이 쓰고 있긴 있지만 그 큰 울타리, 큰 우산 속에는 또 작은 우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은 울타리, 작은 우산에 있던 사람이 뭐 어쨌건 상황이 종료돼서 큰 우산으로 바뀌어갈 때는 그 바뀌어가는 데 대해서 명분을 줘야 돼요. 네. 뭐 말을 바꿔 탄다고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명분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명분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 그냥 들어오라고 해서 네. 말은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백의종군 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이 선거 과정을 원만하게 끌어가려고 그러면 또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사전 조율 같은 거를 열심히 해서 네. 따둑거려 놓고 행동으로 가는 이 모습을 아무리 바빠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실망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지금 이재명 시장 측 이종걸 의원은 오늘 선대위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박영선 의원,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측 박영선 의원은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벽에 문재인 후보하고는 사이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또 이종걸 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종걸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떤 당 내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즉 좋게 말하면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반면에 우리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소위 접대라 그래서 사람을 좀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네. 말을 들으면 박영선 의원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당에서 비주류인 건 확실해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당에서는 그렇게 비주류이기 때문에 많은 세력이 없지만 대중적인 지지도는 지명도나 이런 것은 박영선 의원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역할과 어떤 스킨십이 지도부에서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약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지. 네. 글쎄 뭐 크게 이렇게 파열음이 더 이상 나지는 않을 것 같다. 박 교수께서는 네, 민주당 목 쪽에 교수님 잘 짧게 아시니까, 정리해 주시죠. 잘 아시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하필 박영선, 변재일 두 사람입니까? 둘 다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쪽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 분이 어찌 동시에 한 캠프로 갔는데 연락이 공교롭게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네, 그건 취재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분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목진유 국민대 교수, 박상철 경기대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